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애완동물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전에 소를 가족처럼 친근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와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그린 소설을 만나볼까 합니다. 소설가 이순원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고향이 선사한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의 토양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소설가의 길로 들어선 작가 이순원. 그는 강원도 바웃길을 느릿느릿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개척하며 한 권의 소설을 완성했다.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 네로라 하는 국내 문학상을 수상하며 이순원 작가는 문단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촌에서 보낸 자전적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서정적이고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여왔으며 새롭게 펴낸 소설 원앙은 소의 시점으로 현대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순원 작가. 그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빚어낸 작품들은 늘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에게 지난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순원 작가는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기억들을 계속 복원해오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잃어버린 농경사회적인 감수성이나 상상력,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계속 되살려내고 있어요. 지금은 속도와 새로움이 트렌드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순원 작가처럼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나 기억들, 전통적인 가치들을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설들은 지금 우리 소설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9세 같은 소설은 그 유년의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억을 복원하는 거고요. 원앙 같은 소설은 그 농경사회의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 같은 것을 복원하는 것인데요. 둘 모두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기억이라는 것 속에는 그리움만이 아니라 상처나 후회 같은 것도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이순원 소설에서 그런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와버린 우리 삶의 근원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해줍니다. 농경사회에서 사람과 소가 맺었던 친밀한 관계를 그린 소설 원앙. 다큐멘터리 영화 원앙 소리를 보고 집안에서 실제로 키웠던 검은 눈 소를 떠올리게 된 작가는 소를 벗삼아 지내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우리 민족이 소와 함께 천천히 걸어 대지를 갈아일으키던 시절.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노비제가 폐지되어도 바깥 세상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우추리 차무집 외양간을 배경으로 어느 날 어미와 생이별한 그리소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업의 우정으로 동맹해온 인간과 소의 유대를 통해 인간 세계를 반추한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소년의 욕망과 꿈을 그린 소설 19세에도 작가의 경험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일관되게 견지해온 그의 작품들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듯 시종일관 아련한 추억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볼 소설은 원앙이에요. 네. 예, 얼마 전에 봄에 나왔죠. 네. 네, 원앙 소리가 얼핏 연상되는데 사실 그 영화 원앙 소리에서 소설의 소재를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틀린데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한 두 편 썼던 적은 있는데 다시 내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하고 그 원앙 소리를 본 그 소감을 이야기하다가 예전 대대로 우리 집에서 키웠던 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식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 형제들이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다 알아봤던 검은소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소들이 정말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지능이 되나요? 소들도 알아보고 또 중요한 건 이 소 한 마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 검은 눈이 소를 기억하고 네. 또 우리 5 형제가 다 그 소 한 마리의 얼굴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그 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릴 때에도 그 소가 우리 형제들을 알아봐요. 특히 그 내 남동생 밑에 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산만한 소를 산맥 같은 소를 끌고 늘 다니고 이랬죠. 네. 네. 그 선생님의 작품들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자전적인 느낌, 또 자전적인 소설들이 참 많은데요. 어느 소설 하나 자전적인 요소가 섞이지 않은 소설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친척, 동창, 고향 얘기들이 주로 소설의 소재들이 되곤 했어요. 예, 다른 작가들보다 좀 그런 면에서 작가에게 소재가 참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참 유교적인 가정에서 컸고, 또 많은 그 형제들과, 그 원형으로 보존된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친구들은 너 소설 다 주변에서 할아버지 써주고 아버지 써주고 어머니가 써주고 너가 쓴 거 몇 개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지요. 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 선생님의 소설의 한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수색에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게 수색 그 물빛 무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하고 또 예전에 또 그 사이에 또 한 분 계셨던 네. 잠깐 머물러 있다가 저희 엄마처럼 불리고 가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쓴 지도 이제는 거의 한 17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 소설 생각하면 아련하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어떤 그 기억들을 복원해내는 작업, 상처였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어른이 되어서 화해시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됐습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서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면 고향에서 고랭지 배추를 심어서 장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웃었는데요. 정말 그러신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소설을 읽다 보면 다 그냥 치우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셨을 때 또 부모님께서 반대를 안 하셨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중이었으니까 문제죠. 그게 뭐 대학 졸업하고 농사 짓겠다 하면 그래 해봐라 이러지만 고등학교 다니던 중에 한번 그 대관령 올라서 그 학업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2년 짓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세라는 소설로 다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되어서 참 좋은 것 한 가지가 제가 학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런 시간들은 그 인생에서 로스예요, 사실. 그만큼 성취가 늦어지는 기간들이고, 그런데 작가는 그런 시간들도 반추하면은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또 19세라는 소설이 만약 제가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그 19세라는 소설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 원앙에는, 인간으로서는 4대, 예. 또 소로는 12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소들을 소라고 안 부르고 생고라고 부른다고요?
다 그렇게 집안에서 다 부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식구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같이 밥 먹는 가족들을 식구라 부르는데 생구는 살아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강원도에서만 부르는 건 사실 아니고 강원도에서 모든 집에서 다 부르는 건 아니고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제가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를 식구처럼 대하여 부르는 그게 표준어예요. 표준어가 예. 있군요. 예. 소설 속에 보면 그리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예, 전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소가 키우고 싶다고 다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도 비싸니까 없는 집들이 소를 처음 키우는 방법이 동네에 좀 여유가 있는 집이 송아지 한 마리를 없는 집에 사서 보내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키워서 어른 소가 된 다음에 어미소가 돼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그 소를 키운 집에서 갖고 또 그 어미소가 된 소는 처음 송아지를 사준 집에 보내는 거죠. 요즘 말하면 못 사는 집과 잘 사는 집이 그 윈윈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를 처음 없는 집이 소를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소가 새끼를 또 낳고 해서 소는 12대 정도가 되고 사람은 또 수명이 기니까 4대. 그러니까 한 13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소의 눈으로 보고 또 사람의 눈으로 소를 지켜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죠. 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청도 소싸움 축제. 우리나라에서 소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문헌상 기록을 찾아보긴 어렵지만 농경 문화가 정착하면서 즉흥적인 놀이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소싸움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단합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폐지되기도 했지만 광복과 더불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싸움소들의 현란한 기술을 보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화동불소는 이제까지 차무집 외양간에서 태어난 소들 가운데 가장 부산스럽고 거칠었다. 소설 원앙에 등장하는 화둥불소가 소싸움 대회에 나갔더라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다. 버들소의 세 번째 새끼 화둥불소는 1914년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해에 태어났다.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딱 맞았다. 송아지일 때부터 저지레가 여간 아니었다. 외양간 안에서도 장난이 여간 심하지 않았다. 차무집 외양간에서 태어난 소 중에 콧뚜레도 가장 먼저였다. 그러지 않고는 송아지 때부터 당해낼 장사가 없었다. 누명을 쓰고 일본 관리에게 시달린 새댁의 모습에 마음이 상한 화둥불소는 일본 관리에게 뒷발질을 하고 면소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누가 손쓸 틈도 없었다. 우차집 주인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화가 난 소를 막을 수가 없었다. 우차집 주인은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화둥불소 대신 걸음을 떼지 못할 만큼 매를 맞고 이를 크게 버린 소를 원망한다. 그러나 집에 와 자리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소가 자신이 맞은 매를 미리 분풀이해준 느낌마저 들었다. 앞으로 계속 다른 소를 부린다 해도 오래 가슴에 남을 소였다. 어쩌면 처음 우추리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부터 그 소의 의기를 알아봤던 것인지도 몰랐다. 저희 친척 중에도 이제 농사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방학 때 가보면 소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게 기르세요.
그걸 보고 제가 그럼 저렇게 소만 살 게 아니라 돼지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돼지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날 테니까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그뒤에 하게 됐는데요. 소와 개, 그러니까 소나 또 개나 돼지 이런 농촌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것들 중에서 특히 소에게 정이 가시는 이유, 또 소설집의 제목을 원앙이라고 하신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 집집마다 소, 돼지, 개, 뭐 닭 많이 이렇게 가축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다 사람에게 얻어 먹어요. 귀여움 받든 안 귀여움 받든 아직 고기를 내놓든 안 했든 다 얻어 먹는데 소는 보면 그 가축이란 느낌보다 저것은 우리의 오랜 농경 사회를 인간과 함께 협업해온 동업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논밭에서 함께 일하고 추수할 때도 함께 거두어들이고 그다음에 단지 그 분배만 사람 손으로 해주는 거지 생산을 소하고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닌가 하면 농경의 오랜 협업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것은 좀 더 방식이 애완의 방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오랜 그 역사에서도 어떤 함께 온 그 진짜 생구라는 이름 그대로 같이 온 동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네, 소설 속 시점은 소에서 시작해서 이 중간에 사람에게 옮겨지고 다시 또 소로 옮겨지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사람이 아닌 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해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어릴 때 저희들은 지금도 소는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소가 정면으로 달려와도 소는 이렇게 두렵지 않고 이렇게 늘 친근해요. 그런데 다른 작아도 뭐 강아지 좀 사나운 강아지는 이렇게 피하게 되는데요. 소는 이렇게 어릴 때 저희들은 늘 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친구 같고 이렇게 또 그 손목이를 가면 한낮부터 해가 지는 여름 긴 그 해가 질 때까지 하지 같으면 굉장히 그 긴 시간을 소하고 함께 있거든요. 둘이 소하고 둘이 있으면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소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보기보다. 네, 대답이 없는 질문이긴 하겠지만요. 네. 그렇죠. 자문자답하는 거죠. 네. 소를 때리고. 멋지네요. 네. 돌이켜보면 그 소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세요. 네. 아주 단골 소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1985년 데뷔작인 그건 뭐 제목도 벌써 소였고요. 또 그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 또 원앙, 또 해파리에 관한 명상에 나오는 그 해파리가 하는 일도 소를 키우는 일이었었어요. 네.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에도 방학을 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왜 오라 그러냐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그때는 비육을 많이 키우던 때인데요. 소를 누군가 와서 걷어줘야 돼요, 가족이. 제가 여름방학 때에도 방학해서 집에 내려가면 하루에 오전에 한 리어커 소꼴을 베고 또 오후에 한 리어커 소꼴을 베고 또 겨울이면 사료하고 집하고 해서 소를 먹이고 소 애완가를 치우고 이런 일만 방학 내내 하고 다시 학교로 와요. 그 원앙에 나오는 이제 소몰이꾼 세일이 이야기. 네. 이 세일이가 바로 해파리의 명상에 나오는 그 해파리로 불렸던 세일이죠. 네. 네. 또 그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 일부를 이 소설 안에 변형해서 넣어두셨잖아요. 네. 네. 그 분은 우리 실제 당숙이세요. 당숙은 이제 아버지의 사촌이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는 조카죠. 그래서 그 사지 중에서 사지를 다 못 쓰세요. 한쪽 팔만 멀쩡하고 두 다리를 못 쓰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런 불구가 아주 심한 그 친척인데. 어릴 때 우리가 보면은 그 할아버지께서 이 아저씨한테 가혹하게 직업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 세상을 혼자 오래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직업 훈련을 심하게 시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를 끌고 다니는 일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도 소 한 마리 끌고 쩔쩔매는데 우리 당숙 보면 소 두세 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그 강릉에서부터 대관령까지 넘고 또 강릉에서 또 양양까지 시장까지 소를 끌어다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보다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또 사람
사람보다 더 많이 소와 함께 걸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소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 소에 대한 추억들도 있지만 그 당소에 대한 추억들, 이런 이야기 어떤 그 법정 선생님, 스님께서 무소유 얘기했지만 정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그 어떤 그 무소유의 그 강장동물 해파리 같이 살다 간,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2번 했어요. 네.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드라마로 예. 되기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원앙 소설을 쓰시는 동안 또 다른 일도 하셨죠. 주말에는 고향에 네. 내려가셨던 걸로 고향을 알고 있어요. 참 이렇게 모든 작가들이 다 고향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고향에 있는 작가들이 많고 그래도 고향에 대해서 고향 이야기를 많이 쓰는 작가가 있고 안 쓰는 작가가 있는데 저는 좀 고향에 대해서 가도하게 많이 쓸 뿐더러 또 고향을 많이 또 좋아하고 그래서요. 이 원앙을 쓰는 동안 작년 8월부터 주말마다 강릉에 내려가지고 강릉의 그 트레킹 코스 대관령 그 백두대간에서부터 경포대와 정동진을 잇는 그 총 연장 150km고요. 10개의 코스를 트레킹 코스를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주말마다 내려가서 우리가 수사로 매주 내려간다 이러면 한 달에 한 2-3번 내려가도 매주 내려간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정말 매주 내려가가지고 길을 개척하고 또 올라와서 주중에는 그 힘으로 이 소설을 완성했었죠. 네.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해서 그 길 탐사에 관한 트레킹 코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그 길을 바우길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바우길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강원도 사람들을 그 감자바우라고 이렇게 칭찬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바우하고요. 그다음 또 바우가 그 히랍 신화보다 그리스 신화보다 한 2000년 앞서는 바빌로니아 신화에 그 바우라는 여신이 죽는 사람들도 손만 만져도 이렇게 금방 병을 고치는 이런 건강의 여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건강의 여신 이름하고 합쳐서 이 길을 걸으면 누구나 건강해진다. 이런 뜻으로 바우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네. 원앙에서는 이제 그 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로부터 120년을 거슬러 올라가죠. 네. 그래서 1884년 갑신정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좀 유명한 고양이나 개 같은 것만 족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의 족보를 어떻게 검은 눈은 뭐 늘 생활에서 아시겠지만 소의 족보를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실 수 있었는지요? 그 소를 어릴 때 우리가 사람 이름 있잖아요, 저마다. 소도 어릴 때 이름을 지은 누구 집 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친구들하고 소를 먹이러 다니면은 그 소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어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눈이 검으면 검은 눈의 소고 이렇게 좀 소가 우락부락하면 하둥불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 어떤 소는 이제 주인 모르게 뛰어나서 남의 콩밭을 한 자리 다 아주 콩죽을 만들어놔서 그 소는 별명이 콩죽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인디언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그 이름을 지어서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애양가는 암소들이 늘 대대로 지켜와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120년 정도 되니까 한 12대 정도 이렇게 가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작품 속에서 사람과 소가 맺었던 친밀한 관계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실제 경험들이 그동안의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지만 이 속에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선생님의 경험이신지요? 이렇게 소가 새끼를 낳고 할 때요, 그 안타까운 모습들, 죽는 모습들도 보고, 죽었을 때 그 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산 고기도 송치라고 해서 어미 뱃속에 든 송아지도 삶아 먹는 게 사람인데, 나타가 죽은 고기라고 인정사정 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먹어요. 먹는데, 그 없는 살림에서도 그 송아지를 고이 묻어주는 모습도 봤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그 소하고 함께하며 소와 이렇게 저가 함께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꾸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그래서 좀 그리고 글을 쓸 때 돌아가는 어떤 분에 대한 글을 쓰면 그분이 그립듯이, 이 글을 쓰는 동안,
그 검은 눈이라는 소가 많이 그리웠어요. 이게 하늘에는 그 항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거무궁인데요. 한자로 쓰면 아마 그때 그 우리 집을 지키던 그 많은 소들은 다 지금 거무궁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 다음에 거기 가면 내가 그 친구들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현장에서 시작되는 소설은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가 사람처럼 대접받던 시절의 일이 아니라 나무가 나무로 대접받고 소가 소로 대접받던 지금으로부터 두 갑자 전 갑신, 을류, 병술년간의 일이었다. 흰별이 코를 뚫던 해 가을, 함경감사가 원산항에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 쌀을 사서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내렸다. 조선 땅의 귀한 쌀이 일본으로 싼 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흰별이 14번째의 새끼를 낳은 건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제2차 한일협약이 맺어지던 을사년 동짓달의 일이었다.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된 조약이라고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우추리는 사정이 어두웠다. 차뭇집 새댁이 첫 아이를 낳은 것은 온 나라에 만세운동이 있었던 희민년 5월의 일이었다. 강릉 저작거리와 면소 앞에서는 3월에 만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도 대관령 아래 우추리엔 전해진 게 없었다.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졌다. 난리가 터지고 북에서 피난민들이 몰려 내려오자 아들 세우는 우리도 피난을 가자고 했다. 차뭇집 어른의 대답은 딱 두 마디였다. 젊은 너희들은 떠나거라. 나는 못 떠난다. 논밭에 세워둔 곡식도 곡식이지만 저 소를 두고 어딜 가느냐고 했다. 연일 사람이 밀려 내려와도 차뭇집 어른 귀에는 이따금 들리는 포소리마저 지나가는 천둥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한국 근현대 120년에 걸친 질곡의 역사를 반추하는 원앙은 시대마다 달라져온 인간과 소의 운명이 원앙 소리처럼 잔잔하게 펼쳐진다. 원앙은 갑신정변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더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갑신정변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작가의 후기에서 보면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갑신정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시게 되셨는지요? 이게 그 사회가 이제 우리의 그 틀이 바뀌는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화파들이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그 갑신정변 이후에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그 소와 말과 같이 여기던 사람의 이야기와 또 그렇게 여기저기던 사람들 집에 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2008년 촛불 우리 그 집 그 문화까지 그러니까 그건 또 소하고 관계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120년 동안 소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소를 통해서 보자. 이래서 그 중에는 이제 외정 때의 경우에 나라를 잃었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렵게 살기도 하고 그 만주나 또 중국으로 그 독립운동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 시절의 소들이 보여주는 어떤 의기로움도 보여줄 수 있고 또 6.25 같은 일을 겪을 때에는 그 이산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의 이산의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들도 참으로 그때 많이 목숨을 또 잃고 이랬어요.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 한 60만 마리의 소가 그 기간 동안에 전쟁 치른 동안에 30만 마리가 없어지고 또 끌려가고 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사람만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들이 그렇게 많이 끌려갔다는 얘기들도 그러면 사람의 삶이나 소의 삶이나 어쩌면 이렇게 밀접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어떤 소설들에서는 그렇게 배경이 그냥 농촌뿐만이 아니라 어떤 농촌 정신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집에 가면, 남들이 보면, 아직도 저렇게 사는 집이 있나 싶을 만큼, 설날에도 그렇고, 또, 제삿날에도 도포를 입고 옛날 마치 사극 입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설날에 저희들이 기본 복장이 또 그렇고, 또 마을에 430년 된 그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대동계, 그러니까 제주, 해주, 향락 뭐 이런 걸로 비롯됐던 뭐 덕업상군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왔던 그 대동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유일하게 촌장님을 옹립하고 있는 촌장님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또 그것이 너무 공기처럼 어린날을 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 완성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 향토주의, 농민 또 이렇게 이런 게 전통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선생님의 소설 속에 기억이라는 것이 특히 큰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책을 읽다가 우추리는 마을 이름이라는 걸 알겠어요. 네. 차무집은 뭐예요? 어떤 집인 거예요? 네. 차무집은 제가 이제 연철을 했었는데 원래는 참의 벼슬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의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원래 태코가 참의 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하고 잘 어울리는 집 이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차무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집 같고 또 그런 느낌들과 이렇게 좀 흙냄새도 나고 이러지 않을까 이래서 썼더니까 사람들이 다 자꾸 물어요. 네. 소설 속에서 사람과 소의 그 세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소와 사람이 같이 임신을 해서 같은 날짜에 시간 상관은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와 새끼를 낳게 되죠. 그 부분에 있는 그 어머님이 삼신에게 비는 그런 어떤 노래 같은 그런 것들도 다 기억에 남아 있으신 걸 복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자료를 찾으신 건가요? 소하고 사람하고 임신 기간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차이, 소와 소의 차이로 비슷한데 다른 동물들이 나오면 그러지 않지만은 어릴 때 소가 나오면은 집에서 그 소 생리를 해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소가 나왔을 때 그 삼신판을 사람이 나오면 지금 사람 나도 삼신판 안 차리지만은 삼신판을 소 삼신이 있어요. 생구 삼신이 있는데 그 구유에다가 생구 삼신 해주는 모습을 봤고 또 빌어요. 또 잘 뭐가 안 되면 그 나오는 그 비는 거는 제가 어릴 때 막연하게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운율을 살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원앙은 그 아름답게 읽히지만 단지 아름답고 순수한 어떤 동심의 기억을 그리는 소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민감했던 부분들을 다루시고 계시니까요. 황소 자리에서 그 촛불 집회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소의 독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현실에 좀 민감하시고 또 그런 일들에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나름으로 분노 같은 게 소를 오래 키워왔기 때문에 분노 같은 게 치밀었던 게 소는 소의 먹이가 있어요. 소는 초식동물인데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은 그 소에게 동물성 사료라는 게 말른 동물성 사료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소의 부산물을 식물성 사료와 섞어서 준 거예요. 그 소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그것을 영국의 어떤 장관이 왜 소에게 먹이를 줬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소가 새끼를 낳고 태반을 먹어요. 소가 자기 태반도 먹는다. 소가 태반을 먹는 거는
송아지를 누가 잡으러 올까봐 그 자기가 새끼를 낳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모송으로 먹는 건데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그 육식하고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핑계를 댄다면 그때 제가 느꼈던 분노는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조차도 모독하는 소의 모성이 모독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분노스러웠고 그때 나름대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촛불 시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떠나서 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소에게 그런 사료를 먹이는 것들을 그런 소들을 우리가 반대할 권리가 또 있는 거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문화를 또 바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전에 비하면 쇠고기 먹는 일이 정말 흔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 먹던 쇠고기 그 국과 흰쌀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 같은 것은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인데요. 예, 그런 귀함마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 이 소설을 쓰면서 이제 다시 그렇게 소로 논밭을 갈던 농경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논밭에서 서로 생업자로, 동업자로 만났지만은 이제는 만나는 곳이 우유로 만나든 고기로 만나든 식탁에서 만나는데 식탁에서 만나는 모습 역시 고기로 만날 때 서로 건강하게 만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논밭에서 만날 때 서로 건강하게 만났는데 요즘 식탁에서 만나는 그 절차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건 우리들이 정당한 분노고 또 그것을 그런 걸 보여준 것이 또 촛불 집회였지 않나 싶어서 이 작품에서 촛불 이야기를 앞뒤로 넣었던 것도 바로 그런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시대를 초월해서 건강하게 서로 관계의 어떤 건강성, 그건 인간의 건강성, 내면의 건강성뿐 아니라 그건 자연의 건강성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외가에서 소의 눈망울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눈망울에 대한 기억은 있고 소만 보면 이게 원산지를 따지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와 함께 걷는 길, 소의 뒤를 따라서 천천히 걷게 되는 그런 호흡을 가지게 되는데요. 너무도 많은 그런 가지고 계시는 기억들을 소설로 풀어내셨어요. 또 산문도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는 어떤 소설을, 아구정동 같은 소설을 쓰실지, 어떤 소설을 쓰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곧 연재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 소설을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보다 좀 젊은 세대, 그러니까 동해에 연어가 있는 건 다 알죠. 은어라는 아주 작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 은어처럼 이렇게 빛나고 이런 아이들이 도시에 왔다가 상처받고 다시 또 고향으로 가는 그냥 이렇게 패배주의자로 가는 건 아니고요. 또 아름답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 하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두 아이의 아버지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아빠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게 아이들하고 지금도 친해요. 네. 이게 그 아이들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친하고, 뭔 일 있으면은, 오래 이야기하고, 남들은 30살 다 된 애를 저렇게 둘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나, 이렇게도 한데,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 어떤 가족주의, 이렇게 주의라 붙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게 서로, 북돋아주고 또 가깝게 있고 존재 자체로 어떤 이완이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장 잘해야 왜 그럼 잘해야 되냐면 가족이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군대가 나대 생각에 길에서 군인만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그런 글을 쓰신 것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저하고 선생님은 예전에 문인극에서 부부로 역할을 맡았던 그런 추억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지요? 세일이 아저씨가 사지를 못 쓰는, 사지에서 오직 오른손만 쓰는 그 아저씨가 소를 장으로 끌고 가면서 소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을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야,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나? 네는 네 아버지를 아나?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모르고 나를 키워준 우리 아버지만 안다. 소야, 나는 사람들이 참 싫다. 나를 해파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싫고 나를 바보라고 놀리고 속이는 사람도 싫다. 소야, 나는 사람보다 소가 더 좋다. 니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거리며 니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사람들은 나하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까이 가면 벌레 같은 게 왔다고 다들 저만치 피해 않는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나.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거 다 뺏어가려고만 한다. 그래도 나는 나를 두고 간 내 아내가 밉지 않다. 소야, 니는 나하고 이렇게 걸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아나? 나도 이렇게 걸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번 장날에도 걷고 다음 장날에도 절뚝절뚝 또 걷는다. 그러다 언젠가 힘이 빠지면 그때는 내가 선 자리에서 너들하고 같이 걸을 멈추면 되지. 소야.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성장소설 데미안. 주인공 소년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기 자신을 자각해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등장시켜 인생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70년대 한국 문학의 대표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민을 통해 사회의 모순의 정면으로 접근한 작품입니다. 인간 구원의 문제를 종교적 색채로 풀어낸 만다라. 젊은 수도승이 득도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던 과거를 떠올리며 각박한 오늘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